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는 이제 중국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개항, 그 다음에 근대화 운동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거고요.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일본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전 지식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거를 좀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좋은데 쉽지 않을 테니까 저번처럼 계속 다시 몇 개씩 필요한 부분에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먼저 공지를 하자면 169쪽까지 한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인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의 민족운동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지금 강의로 올린 거는 인도사도 안 올렸잖아요. 저번에 우리 학교에서는 시험범위에서 뺐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혹시 세계사 교과서 전체적으로 다시 다 들어보고 싶은 학생이라던가 참고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요 뒤에 이제 1차 세계대전 언저리쯤 해가지고 인도사 전체랑 그 다음에 인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의 민족운동에 대해서도 따로 영상을 촬영해서 올릴 거거든요. 그거는 그 이후에 시험범위는 안 들어가지만 참고할 학생들은 참고하라고 영상을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개항과 근대화운동 본 다음에 바로 다음 시간에 이제 제1차 세계대전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168, 169쪽 먼저 일본의 개항과 근대화운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전 지식 좀 가져가 보도록 하죠. 교과서 64쪽에 있는 겁니다. 이 에도막부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에도막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였고요. 이 에도막부는 쇄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외부와의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을 하지 않았어요. 가장 큰 이유는 크리스트교의 확산이었고요. 자, 쭉 보면 거기에 보면 에도막부 때는 무역과 크리스트교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던 에스파냐, 포르투갈은 오지 못하게 했고 유일하게 네덜란드만 나가사키 데지마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무역을 허용했었다고 했던 거 머릿속에 이제 되살려 봅시다. 자, 그래서 난학이라고 하는 게 발전하는 모습도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 168쪽을 보면 맨 위에 써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서양의 통상 요구를 거부하고 네덜란드와의 나가사키의 데지마라는 곳에서 제한적인 무역만을 허용하고 있었던 일본의 에도막부가 지금 개항 직전의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떠올릴 겸 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죠. 에도막부가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에도막부는 당시에 이제 미국이 일본에 옵니다. 일본에 와서 일본을 개항시키려고 했던 거죠. 자, 일본 플러스 이제 류큐라는 곳까지 한 번에 개항을 시키려고 미국의 페리라고 하는 해군 제독이 함대를 이끌고 옵니다. 함대를 이끌고 와요. 함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 도쿄, 지금의 도쿄, 당시에는 에도라고 하는 도시 인근 앞바다에서 무력 시위를 합니다. 야, 함대 막 4대, 9대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야, 이래도 너희들 뭐 개항 안 해? 좀 무섭지 않아? 약간 뭔가 좀 더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그냥 함대 끌고 온 거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페리 제독의 무력 시위에 굴복해서 결국에 최초로 개항을 하게 됩니다. 일본은 미국에게 개항을 하게 되는 거죠. 중국은 영국이었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1854년 미일 화친 조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하게 됩니다. 이름에서 보면 알겠지만 화친, 자, 둘이서 관계를 맺었다 정도이기 때문에 좀 뒤에 이제 미국은 더 요구할 거예요. 뭐 우리가 서로 통상 교역을 하자는 조약까지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어찌됐든 우린 이 사건, 무역시위 사건을 쿠로우네 사건이라고도 해요. 일본어로 흑선, 검은색 배라는 걸 읽으면 쿠로우네라고 되거든요. 이 검은 배들, 당시에 미국이 끌고 왔던 함선들이 다 배가 검은색이었다고 해가지고 쿠로우네 사건, 흑선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개항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좀 이따 살펴볼 거고요. 스토리만 좀 봅시다. 자, 이후에 계속해서 미국은 통상 요구를 하게 되고요. 방금 얘기했죠. 통상 요구를 하게 되고요. 에도막부는 결국에 미일 수호 통상 조약까지 체결을 하게 됩니다. 4년 뒤죠. 1858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이제 미국과 개항을 한 다음에 뭐 미국과만 이제 조약을 맺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등등등의 유사한 불평등 조약들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내용들이 또 불평등 조약으로서 일본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일 화친 조약부터 먼저 체결한 조약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시모다와 하코다테라고 하는 도시를 개항한다. 이 항구를 개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도에서 찾아보면, 자, 여기가 보시면 여기가 에도 수도입니다. 여기가 지금의 도쿄죠. 자, 시모다, 그다음에 하코다테. 자, 그런데 이 두 항구를 보면 시모다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하코다테는 메인 시장 있잖아요. 메인 시장, 수도잖아. 수도랑 너무 멀죠. 그러면서 수호 통상 요구를 하면서 미일 투호 통상 조약에는 시모다와 하코다테 이전에 개항했던 것 외에 4개의 항구를 더 개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열었던 데가 나가사키, 고베, 그 다음에 여기 에도 바로 옆에 있는 요코하마, 그리고 요쪽 면도 하나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니가타, 이렇게 4개의 항구를 추가적으로 개항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일 화친조약에 들어가 있는 조항들 또 체크를 해다보죠. 최국 대우 저번에 설명했습니다. 미국에게 조약의 자동 업데이트 규정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 전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영사 주재를 허가한다. 여기에 영사 재판권과 헷갈리면 안 돼요. 미국 영사가 일본에 주재한다. 영사재판권은 여기에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일 수호통상조약으로 가보면, 자, 아까 교과서 본문에도 써 있었듯이 먼저 협정관세가 써 있어요. 뭐야?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건데 별책 따로 규정해 놓은 거대로 관세를 부과한다. 여기에다 써놓으세요. 자, 협정관세라고 써놓읍시다. 자, 이거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관세를 매기기로 했잖아. 안 매기기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관세를 두 나라가 협정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협정관세가 불평등 조약의 조항인 이유는 뭐냐면요. 관세 자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이 관세를 매길 거면 사실 뭐 미국이 나중에 불만을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일본 스스로 원하는 만큼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관세 자주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미국과 일본이 관세를 협정에서 정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관세 자주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협정관세가 불평등 조항에 들어가는 거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보면 영사재판권이 미일 수호통상조약에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네요. 그래서 두 조약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조슈번이라는 곳과 사스마 번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할 거고요. 번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이전에 했었던 사전 지식이죠. 자, 문제는 에도막부 입장에서 문제가 좀 발생을 했어요. 뭘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항 과정에서, 즉 미국의 쿠로네 사건이라던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에도막부가 약간 서양한테 굴복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서구 열강에게 굴복한 에도막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외국 상품들이 이제 막 들어와요. 외국과 조약을 맺으면서. 그러니까 외국 상품들이 들어오고 관세도 뭔가 협정 관세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국내의 물가도 상승하고 막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생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어떻게 생각하냐? 야, 경제가 너무 어렵다. 이거 서양 놈들이 들어와서 이렇다. 누가 열었어? 에도막부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상황을 한번 이해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묶어서 지금 개항 직후에 에도막부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구 열강에 굴복한 에도막부의 권위가 크게 추락한 상태고요. 외국 상품이 수입이 되고, 이건 경제적인 문제죠. 국내 경제가 어려워지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농민들의 폭동이 일어날 만큼 지금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배경이 되는 겁니다. 뭐의 배경이 되는지 지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급 무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사들 중에 이제 하급 무사들을 중심으로 외세 배격 운동이 벌어집니다. 자,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양이 운동이라고 불러요. 양이 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외세를 배격하자, 외국 세력들을 배격하자. 양은요, 뭔가 빼낸다라는 뜻이고요. 이가 이제 오랑캐를 얘기하죠. 그래서 양이, 서양 오랑캐들을 빼낸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지금 양이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양이 운동이 일어나는 일종의 배경으로 작용한다라고 살펴볼 수 있죠. 배경으로.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양위운동이 일어나게 된, 아까 계속 이걸 연결을 좀 해줘야 돼요. 양위운동이 일어나게 된 건 서양 세력들이 들어와서인데 그걸 문을 누가 열었어? 막부가 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봐봐. 서양 세력,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서양 세력에 대한 불만, 이렇게 표현할게요. 쓰지는 마세요. 그냥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서양 세력에 대한 불만, 이게 뭐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냐면 막부에 대한, 에도 막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 에도 막부에 대한 불만은 당연히 뭐랑 결합하기가 좋냐면 원래부터 있었던 막부를 타도하고 천황 중심의 국가를 다시 세우자라고 하는 운동과 결합하기가 딱 좋습니다. 느낌이 딱 오죠? 자, 서양 세력에 대한 불만, 막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고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원래부터 있었던 막부를 타도하고 천황 국가를 세우자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원래부터 있었던 막부에 반대하던 세력들이 이러한 양이라고 하는 양이운동의 움직임을 존왕 양이운동으로 이어갑니다. 존왕. 자, 양이 앞에다 하나 붙인 거죠. 자, 서양 세력들을 배격하고 그러한 서양 세력들을 끌고 들어온 막부를 타도하고 천황이 중심이 되는 국가를 세우자라고 하는 것까지 뒤에 이어 붙인 거예요. 그래서 존왕 양이 운동으로 이어갑니다. 이어가면서 막부 타도의 이 논리를 이용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막부 타도 운동을 펼쳤던 주도 세력들이 아까 지도에서 봤었던 사스마, 조슈, 이런 지역들입니다.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그리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은 우리 에도 막부 시기에는 막번 체제라고 해서 각 지역의 다이묘들이 다스리는 지역을 번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뒤에 번자가 붙는 겁니다. 요런 지역들이 중심이 돼서 막부 타도 운동을 펼치게 되고요. 그 결과 1868년 천황 중심의 새로운 정권이 수립이 되는 왕정복고, 즉 뭐야? 왕정, 천황이 통치하는 정치 체제가 복고, 다시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왕정복고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걸 메이지 유신이라고 부르죠. 물론 메이지 유신은 이 1868년 왕정복고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근대화 개혁까지 다 포함합니다. 여기서부터 메이지 유신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막부 타도 운동 가운데에서 결국 에도 막부가 무너지고 천황제 국가가 다시 들어서게 되는 왕정복고가 1868년에 일어나고, 우린 여기서부터를 뭐로 보면 돼요? 메이지 유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 연호가 메이지였고 천황이 메이지 천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메이지라는 연호를 쓸 때 메이지 유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수능특강에 있는 자료인데요. 왕정복고의 대호령이라고 해서 왕정복고 당시에 발표했던 글입니다. 내 대신, 자, 직책 이름이에요.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도쿠가와? 에도 막부의 쇼군들이 도쿠가와라고 하는 성을 쓰죠. 도쿠가와 이에야스부터 시작했잖아요.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지금까지 천황으로부터 위임받은 정권을 반환하고 쇼군직을 사퇴하겠다라고 하는 청을 했고요. 이번에 천황께서 그 청을 받아들이셨다. 페리 제독이 내항 항구로 들어온 이후에 지금까지 미중유 이전부까지는 없었던 국가의 어려움이 이어져서 선대 천황께서 오랫동안 고심하신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다. 이에 천황께서 결단을 내려 왕정복고를 통해서 국가의 위기를 회복하는 기반을, 국가의 위험, 한자를 잘못 봤네요. 국가의 위험을 회복하는 기반을 확립하고자 하시는 바, 지금부터 섭정, 관백, 막부, 이거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전에 막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직책들입니다. 이걸 폐지하고 임시로 총재, 의정, 참여라고 하는 새 직책을 만들 거래요. 천황 밑에다 만드는 겁니다. 왜? 이제 막부는 없어졌고 천황제 국가로 돌아오는 거니까요. 정치를 주관하도록 하셨다. 개항 이후에 일본에서 혼란이 거듭되면서 에도 막부의 통제력이 약화됐고 그 가운데에서 양이운동을 존왕 양이운동으로 이어가면서 사스마번 조슈번들이 막부 타도 운동을 벌였어요. 결국 왕정복고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서, 즉 에도 막부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정치 권력을 천황에게 넘겨주는 형식을 통해서 이제 신정부, 메이지 정부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이제 막부, 거의 천여년간에 걸친 무사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옵니다. 169쪽입니다. 자, 왕정복구 이후에 여러 가지 근대적 개혁을 다 묶어서 메이지 유신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은 1868년부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메이지 유신을 추진하는데 이 메이지 유신 추진의 핵심은 이거예요. 천황 중심의 근대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천황 중심의 근대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 연도 써 있으니까 연도 지울게요. 자, 그러면 어떠한 개혁들이 실제로 추진됐는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몇 가지 더 쓸 겁니다. 자, 먼저 채우려 하였다. 자, 1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당시에 에도라고 하던 그 도시의 이름을 도쿄로 바꿉니다. 그런 다음에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까지 한 번에 묶어서 볼게요. 폐번치현이라고 하는 걸 단행하게 되죠. 뭔지 모르더라도 일단 체크해 두세요. 조금 이따가 같이 볼 겁니다. 폐번치현. 번을 폐하고 현을 설치한다라는 뜻이요. 뭘까? 한번 보시고. 자, 그걸과 이전에 막부가 가지고 있었던 봉건제가 폐지됩니다. 봉건제가 폐지되고, 요 의미를, 자, 이 폐번치현이 단행된 거의 의미입니다. 의미. 볼게요. 봉건제가 폐지되고, 정부가 전국의 토지와 인민, 백성들을 직접 통제하는 주권집권 체제가 수립이 됐다는 뜻이에요. 잘 생각해 봐봐요. 자, 폐번치현을 이제 설명을 할 건데, 폐번치현을 설명하려면 먼저 에도 막부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 체제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밑줄 그어놨으면 밑줄 그은 거 잠깐 지우고, 자, 설명을 보도록 하죠. 폐번치현, 다시 한번. 번을 없애고 현을 설치한다라는 뜻인데, 봉건제를 폐지하는 거가 의미한다. 봉건제가 뭔데? 자, 교과서 63쪽에 우리 에도막부의 통치체제 중에서 막번체제라는 걸 이야기했었어요. 막번체제. 자, 에도막부 시기에는 쇼군이 중앙과 각지에 쇼군 밑에 딸려있는 직할지를 지배했는데, 그거 말고 지방의 다이묘들은, 자, 지방 세력들을 다이묘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자, 자기 영지를 다스립니다. 거기의 이름을 번이라고 불렀는데, 영지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쇼군이 가지고 있는 막부, 그다음 중앙정부로서의 막부, 그다음에 각 지역 다이묘들의 번, 그래서 한 글자씩 따서 막번 체제라고 불렀고요. 이거 자체가 일종의 봉건제인 거죠. 이거 자체가 일종의 봉건제였던 거죠. 왜? 보면 막부는 자기의 직할지, 그 다음에 중앙정부를 가지고 있고, 지방의 다이묘들은 자기 번의 영지에 대한 지배권을 확고하게 인정을 받습니다. 물론 산키코타이제라던가 여러 법들을 통해서 통제하려고 하기는 하지만요. 자, 이런 봉건제가 있었는데 이제 뭘 없앴다는 거야? 다이묘들이 가지고 있었던 번을 없애고 여기에다가 뭘 설치하는 거예요? 현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을 설치하는 겁니다. 번은 행정구역이라고 보긴 좀 어렵죠. 국가의 행정구역을 설치해서 이 현이라고 하는 곳을 누가 직접 통제하겠다? 천황이 직접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중앙집권 체제를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폐번치현을 단행하였다라고 하는 걸 보면 번을 없애고 현을 설치한다. 그래서 이제 밑줄 그어보죠. 번을 없애고 현을 설치한다. 즉 뭐의 폐지? 봉건제의 폐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죠. 번은 막부체제에서 쇼군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다이묘가 지배하던 행정구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행정구역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 어떤 행정구역을 설치한 거야? 현이라는 건 이제 천황이 직접 다스리는, 지방관을 파견해서 직접 다스리는 그런 행정구역을 설치했다는 걸 볼 수 있죠. 여기까지가 그래서 폐번치현의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한번 보도록 하죠. 신분제를 폐지합니다. 신분제를 폐지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써볼까요? 3인평등이라고 얘기해요. 당시에 3인평등을 실행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3인평등. 그래서 신분제를 폐지하고요. 자, 국가적으로 원래는 뭐 무사들도 있고 이랬잖아요. 근데 무사계급이나 이런 것도 다 없어진 거예요. 이제 무사계급도 없어지고. 그래서 세 번째 징병제를 실시를 합니다. 국가적으로 징병제를 실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이제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봐봐요. 전국의 토지와 인민이 다 누구의?
천황 밑으로 들어온 거고 결국 세금을 다 거둘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는 과정에서 개혁에 필요한 돈들을 세금으로 통해서 거둘 필요도 있었고 이제 세금을 새로 거둘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전에 다이묘들이 자기 지역 번에서 그냥 세금 뜯어먹고 살고 이러고 있었던 건데 이젠 국가가 세금을 거두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근대적으로 새로 세금 제도를 만듭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여기다 좀 필기를 해놔 볼게요. 지조 개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부터 지조라고 하는 걸 거둘 거예요. 지조라고 하는 걸 거둘 거야. 이 세제, 근대적 토지 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토지를 싹 다 조사를 해서요. 소유자들에게 증서를 다 줍니다. 약간 일종 지금의 부동산 등기문서처럼 이 소유자들에게 문서를 다 준 다음에 뭘 조사하냐면 그 토지의 가격을 조사해요. 지가를 조사해요. 토지 가격을 조사해서 그 토지 가격의 3%를 지조로 걷습니다. 이제 토지 가격, 지가의 3%를 세금으로 걷기 시작을 해요. 그 소유자들한테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지조 개정을 하는데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뭘 기준으로 한다? 토지의 가격을 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정도만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네 번째 여러분들이 좀 알아뒀으면 하는 메이지 유신 개혁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5번. 이와쿠라 사절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하는 걸 유럽과 미국에 파견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어요. 좀 이따가 옆에 설명이 있으니까 같이 살펴볼 겁니다. 이와쿠라 사절단을 유럽과 미국에 왜 파견했고, 파견한 의미는 뭐고, 거기에서 뭘 얻을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마지막 6번은 좀 쓰겠습니다. 중요한데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아뒀으면 좋겠는 부분이라서요. 요거 마지막 6번인데요. 이 당시에 굉장히 빠르게 의무교육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교육적으로 서양식 교육제도를 도입해요. 이때 의무교육을 실행을 한 거면 상당히 빠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 취약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메이지 유신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썼으면 우리가 지금부터 뭐 볼 거냐면 이와쿠라 사절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와쿠라 사절단 오른쪽 그림의 밑에 있는 설명을 같이 볼 건데, 자, 1871년에 메이지 정부가 이렇게 부릅니다. 당시 정부를요. 메이지 유신 이후의 정부를. 메이지 정부가 자, 목표 첫 번째 뭐예요? 서양 문물을 좀 둘러보고 와라. 시찰. 서양 문물. 우리가 좀 받아들일 거 없나? 괜찮은 거 없나? 서양 문물 시찰.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이전에 서양 국가들과 맺었던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물론 이제 불평등 조약을 완전하게 개선하는데 이때 가가지고 바로 개정하는 데에는 뭐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다고 하지만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출발을 하고 이 이와쿠라 사절단이 그러면 의미가 없었냐? 아니에요. 이들이 사절단으로 가서 서양 국가들을 싹 돌아보고 오면서 이런 문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사해오고 이러는 과정에서 일본의 근대화에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은 사진이 나와 있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일 거예요. 여기 이토 히로부미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름까지 좀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와쿠라 사절단이냐면 이 사절단을 이끌고 갔던 사람이 이와쿠라 도모미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메이지 유신 이후에 불만 세력이 둘이 있습니다. 불만 세력이 둘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부터 메이지 유신 추진 과정에서 계급 신분제가 폐지됐습니다. 원래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무사 세력들이 불만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무사 세력들의 반란이 엄청나게 발생을 해요. 두 번째, 메이지 유신 이후에 어떤 사람들, 자유민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의 불만도 엄청나요. 약간 이런 느낌이지. 서구화, 서양식 개혁이라면서 왜 이런 건 도입 안 하고 너희들은 서구식이라고 얘기해? 라는 느낌인 거예요. 자유민권 운동부터 볼게요. 자유민권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메이지 유신 이후에 뭔가 서양식 근대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헌법을 제정한다던가
서양식으로 의회를 만든다거나 이런 정치제도의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잘 안 보이거든. 근데 왜 이런 건 안 해? 이런 건 안 하면서 왜 서양식 근대화라고 해? 라는 거죠. 그래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헌법도 제정하고 서양식 의회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자유민권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뭐 흐름상 이상할 거 없죠. 그래서 자유민권 운동이 일어났는데 메이지 정부는 이를 탄압합니다. 그러면서 메이지 정부는 자신들 중심으로 일단 헌법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자신들 중심으로 헌법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일부 주장은 받아들여줘요. 그러니까 탄압하는 한편 일부 주장, 그래 뭐 헌법 만들 필요 있지, 뭐 의회도 만들 필요 있지,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할게 라고 하면서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서 일본 제국헌법, 메이지 헌법이라고도 하고요. 동아시아 교과서에는 대일본 제국 헌법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1889년에 이제 일본 제국 헌법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의회를 설립하는데 의회 이름이 뭐냐면요, 제국의회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상한 걸 느껴야 돼요. 요게 이제 1889년에 공포가 되고요. 1890년에 의회가 만들어집니다. 입헌 군주국의 모습을 갖추었다. 왜? 의회를 설립하기 전에 헌법이 일단 만들어지면 입헌 군주국이니까 연도는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의회를 1890년에 만들거든요. 그 말은 이 헌법은 의회가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든 거예요? 메이지 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만드는 과정 자체부터 조금 절차적 하자가 있죠. 의회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헌법이다 라고 하면서 정부가 만든 거니까요. 그래서 이 헌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보면 입헌군주 국가가 됐는데 사실 지금도 입헌군주제죠. 일본은 이 이후에 계속. 자, 입헌군주국의 모습을 갖추었는데 헌법의 내용을 보면 천황이 입법권 가지고 있고요. 조약 체결권, 즉 외교권, 군 통수권, 천황이 다 가지고 있어요. 약간 이런 거를 그냥 규정해놨을 뿐인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런 게 또 당시에 일본 제국 헌법의 한계점으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어찌됐든 자유민권 운동 자체는 탄압당했으나 일본 제국헌법 그리고 제국의회를 설치하는 등의 이런 모습들로 이어가게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서양식 근대화 개혁을 하고 있는 이 일본은 자신감이 생겼는지 이제 대외 팽창 정책까지, 대외 침략까지 이제 전개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아까 잠깐 살펴봤잖아요. 메이지 유신 추진 과정에서 소외된 무사층, 무사들이 굉장히 소외가 되고 특권도 폐지되고 이러면서 가난해지고 막 하층민이 되고 이런 무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원래 갖고 있던 특권들이 폐지됐으니까. 그래서 이 무사들, 사무라이들이 반란을 많이 일으키고 일본은요, 섬나라기 때문에 내부에서 반란이 자꾸 발생하면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냐면 임진왜란도 약간 그런 식으로 일어났죠. 바깥으로 뭔가 무사들 너희들 불만 있지? 자, 우리 지금 너희들 내부에서 싸우지 말고 요 에너지 어디로? 바깥으로 뿜어보자라고 하는 느낌이 약간 있어요. 바깥으로 뿜어보자. 자, 임진왜란 때는 어땠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나서 무사들이 이제 전쟁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안 하게 된 상황이 됐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쌓여있는 그 군사력을 그냥 냅두면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러니까 그걸 바깥으로 뿜어보면서 자, 우리 조선 정벌하러 갑시다 라고 했던 거였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자, 이것도 그래서 무사층들이 불만을 품자. 메이지 유신 추진 과정에서 소외된 무사층들이 불만을 품자. 정부는 요 시기쯤에 정한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얘기하면서 정한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한국을 정벌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을 정벌하자. 관심을 돌리려고 했는데 일단 요 시기에는 자, 일단 보류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장 한국 정벌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이제 양측으로 좀 갈렸어요. 지금 당장 또는 우리가 좀 더 힘을 기르고요. 하지 말자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좀 더 힘을 기르고 쪽으로 좀 얘기가 되어서 일단 보류가 됩니다. 자, 이후에 대외 침략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나서는 일본은요. 자, 요거 좀 체크를 해놔 보겠습니다. 대외 침략의 대표적인 첫 번째. 일본은 류큐 왕국을 합병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류큐 왕국을 어디? 일본의 오키나와 현으로 병합합니다. 몰랐던 학생들은 상식으로 알아주면 좋겠죠. 지금 일본의 오키나와, 혹시 여행 갔다 와본 사람들도 있겠는데 그 오키나와는 옛날에 류큐 왕국이었는데 일본이 병합시켜버린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운여호 사건 어디서 들어봤어야 되는데 운여호 사건을 일으켜서 조선을 개항시켰어요. 이렇게 하니까 되게 남 얘기 같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한국사에서 배웠던 강화도 조약이죠. 이게 우리가 한국사에서 배웠던 강화도 조약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본도 조선에 한 발을 들여 넣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청나라도 조선을 먹으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을 놓고 쿵쾅쿵쾅 싸우던 중에 갑자기 빵! 하고 조선은 누구 거야? 라고 하면서 벌였던 전쟁이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었던 청일전쟁이죠. 어찌됐든 이러한 근대화 운동의 결과물이었는지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요.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하는 게 체결이 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름 기억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핵심은 랴오뚱 반도와 타이완을 할양받았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배상금을 받아서 돈을 많이 받아서 또 일본이 이거를 추후에 근대화 개혁에 더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죠. 랴오뚱 반도와 타이완을 할양받았습니다. 그런데 랴오뚱 반도와 타이완 중에 문제가 됐던 건 랴오뚱 반도였어요. 랴오뚱 반도는 만주 왼쪽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만주 왼쪽에. 즉 랴오뚱 반도를 일본이 할양받았다? 일본이 만주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누가 굉장히 불만이었냐면 청나라 옆에 있었던 러시아가 굉장히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요. 당시에 몇몇 친구들을 데리고 여기 보면 러시아가 개입을 하면서 랴오뚱 반도를 청나라에게 도로 토해냅니다. 우린 이 사건을 한국사에서도 배웠었죠? 삼국간섭이라고 부르죠. 삼국간섭. 자, 러시아가 간섭을 한 거예요. 이제 친구들 몇 명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개입을 하면서 일본한테 야, 전쟁에 승리한 건 축하하는데 랴오뚱 반도 좀 에바 아니야? 약간 이러면서 이제 랴오뚱 반도를 청에 반환하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부글부글 끓죠, 일본을. 러시아 저놈들 이러면서 이제 목수심에 끓다가 이제 10년 후에 이제 러시아와 한판 뜹니다. 자, 이후에 일본은요, 영국과 미국의 지지를 받게 되는데, 자, 이 이야기는 잠깐 간단하게만 좀, 특히 영국이 일본을 많이 도와주는데요.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GG라고 하면 항복하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이 당시에 영국과 러시아는 전 세계 각 지역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영국은 전 세계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지만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 뭔가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동맹국을 찾으려고 했는데 마침 딱 근대화 개혁을 통해서 서양화가 되어가고 있었던 일본이 딱 눈에 들어왔고요. 영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걸 막을 동맹 국가로 누구를 잡냐면 일본을 잡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많이 지원해줘요, 영국이. 그 과정에서 러일 전쟁이 발생한 거기도 해요. 그래서 러일 전쟁은 사실상 러영 전쟁인데, 즉 러시아와 영국이 싸운 건데 일본이 대신해서 싸운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까지도 있죠. 이런 걸 대리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러일 전쟁 때 영국이 일본을 엄청나게 도와주죠. 미국도 도와주지만. 그래서 일본은 영국과 미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러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러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일본은 그래서 영국의 지지, 미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리순, 저게 이제 요동반도, 랴오뚱 반도에 있는 항구 이름입니다. 리순의 러시아 군함을 선제 공격하면서 러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굉장히 당시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놀랍게도 많은 지원을 받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러시아에게 승리합니다. 승리하면서 자, 전쟁이 일어나면 조약 이름 체크하자고 했어요.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포츠머스 조약의 핵심 내용은 이제 러시아도 어디에서 손을 뗀다? 시모노세키 조약의 핵심 내용은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결국 뭐겠어요?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을 두고 싸운 거니까 시모노세키 조약의 핵심 내용 뭐겠어요? 청나라는 조선에서 손 뗀다겠죠? 이건 뭘까요? 일본과 러시아가 싸웠어. 러시아와 일본이 싸웠어요. 포츠머스 조약. 핵심 내용이 뭘까 일단? 여기 써있잖아. 한국에서 손 뗀다. 누가? 러시아가. 그래서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일본이 러시아보다 우월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러시아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은 조선을 먹어 들어가죠. 대한제국을 먹어 들어가면서 을사늑약도 체결하고 뭐 한일 신협약도 체결하고 이러는 가운데 1910년 결국에 일본이 한국을 강제 병합하면서 이제 식민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국사에서 너무나 익히 이야기를 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자, 여기 타이완, 여기가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이 얻은 식민지입니다. 그 다음에 류큐가 합병되는, 여기가 이제 오키나와죠. 오키나와. 여기 일본의 오키나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러일 전쟁 이후에 포츠머스 조약에서 여기도 얻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이름 하나만 써놓을까요? 여기가 사할린. 사할린섬. 사할린. 들어본 적은 있죠? 사할린섬. 사할린섬을 요렇게 잘라가지고요. 요 길쭉한 게 다 사할린섬이거든요. 사할린섬 요렇게 자른 선이 어디냐면, 북이 50도예요. 북이 50도 이 남쪽에 사할린섬을 일본이 가져갑니다. 요런 이제 러일 전쟁에 산물들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일본과 러시아가 싸웠죠. 일본과 러시아가 싸웠는데 그 러일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러시아에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게 너무 뒤에 나와요. 어디 쭉쭉쭉 나가가지고 두 차례 세계대전 막 해가지고 176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러일 전쟁 전후로 해서 러시아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자, 176쪽으로 잠깐만 가볼까요? 176쪽에 러시아 혁명 한 번만 보세요. 지금 여기서 혁명을 보자는 게 아닙니다. 혁명 앞부분 딱 한 문단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러시아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장면이 어느 장면이었냐면 이 장면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교과서 150쪽에 어떤 상황일까요? 알렉산드리 2세가 농노해방, 지방의회 설치 등등등등 여러 개혁들을 추진했는데 사실 농노해방 자체가 엄청나게 농노들에게 기쁘기만 한 거는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자, 그러니까 나아지는 게 별로 보이지 않자 지식인들은 분하로드 운동 등을 전개했지만 별로 효과를 보지는 못했고 결국에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너무 급진적인 사람들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 알렉산드리 2세를 암살해버리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자, 알렉산드리 2세가 암살되자 그 뒤 이어서 즉위하게 된 알렉산드르 3세 이런 차르들은 더욱더 전제 정치를 강화하고 자유주의 운동은 탄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19세기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흐름은 막을 수가 없죠. 러시아에서는 자유주의 사상, 그 다음에 사회주의 사상들이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산업혁명 때 사회주의 얘기했었죠. 자유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이 널리 보급되고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산업화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사회주의 사상이 널리 퍼지는 가운데 노동자 계급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죠. 지금 살펴만 보는 거예요. 나중에 러시아 혁명 때 여기 부분 다시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필기 같은 거는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차르의 전제 정치는 계속되는 가운데에서 자, 여기 등장하죠. 오늘 여기를 따로 보는 이유가 이겁니다. 러일 전쟁에서도 이제 밀립니다.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졌죠.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자, 지금 차르의 전제 정치는 계속되고 있고요. 노동자들 늘어나고 있고 먹고 살기 계속 힘든데 전쟁에서도 졌어요. 그러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늘어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1905년이었습니다. 1905년 대규모 군중 시위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군중들이 뭘 요구하냐면 자, 이 사건을 우린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합니다. 1905년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이 곳에서 벌어진 시위였어요. 평화적인 시위였습니다. 이 군중들은 급료, 우리에게 월급 좀 올려달라라고 요구하면서 이걸 누구에게 요구하던 거였냐면 차르에게 요구하던 거였어요. 차르에 대해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있었나 보죠. 평화적으로 행진을 하면서 차르에게 우리 급료 좀 올려달라 이런 이제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이 평화적인 시위에 차르의 군대가 시위 군중을 향해서 갑자기 발포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수천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피해 일요일, 블러드 선데이라고 하죠.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피해 일요일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제 사람들은 차르에 대한 차르의 전제 정치에 대한 희망을 아예 다 버려버리게 된 거죠. 이때 차르가 누구냐면 니콜라이 2세라고 하는 마지막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차르입니다.
노동자 농민들의 시위가 계속되자 니콜라이 2세 당시 차르는 이 시위를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시민의 자유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있었던 의회가 있어요. 국가의회를 두마라고 불렀는데 러시아에서는 이 두마가 입법권, 법을 만들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해요. 나중에 다 체크할게요. 나중에 러시아 혁명 때. 그러나 이때 약속은 시위를 좀 무마시키기 위한 거였고 거의 약속이 대부분 이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르의 전제 정치는 계속되는 상황이죠. 이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고 결국 사람들의 불만도 터져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러시아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러일 전쟁 전후로 지금 굉장히 러시아도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잠깐 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 시기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러시아 혁명의 배경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러일 전쟁 관련해서 러시아 얘기 잠깐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자 인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는 따로 뺀다 그랬어요. 바로 다음으로 제1차 세계대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제1차 세계대전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